451페이지. 지금 이 베이컨이 상대하는 이 중국은 명나라 중국이에요. 왜냐면 이 책이 신기관이라는 이 방법론 책이 1620년에 나왔죠. 근데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하니까 멸망하기 24년 정도 전에 이제 책은 나와서 이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이제 중국은 다 명대 중국인 또는 중국이다. 읽어봐. 가령 실바룸은 중국인들이 오늘날 말고기를 먹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용모가 밉고 노랗고 그들은 특히 그들의 왕과 대인들은 볼을 빨갛게 색칠한다고도 쓰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베이컨이 서책에서 읽었다기보다 대화와 구전을 통해 얻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베이컨이 중국의 경험주의적 과학기술을 언급하는 곳이 많다. 자, 이 1590년에 공자가 서양으로 처음 소개되는데 콘푸시우스라는 그런 라틴어 명으로 1588년경에 마테오 레찌가 중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88년에 들어갔고 편지는 그 해에 많이 썼겠죠. 밖으로 누가 가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편지들이 많이 돌았다고 봐야 되고 중국인들에 관한 이 정도 불분명한 그런 기술들은 많이 나오고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말고기 먹는 게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죠. 몽고족들은 말고기를 일상으로 먹고 일본인들도 말고기를 일상적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먹지. 우리 육지 사람들은 안 먹는데 말고기 파는 데 있나? 그 마유 이런 것들은 몽고에서 수입해서도 이렇게 많이 판다고는 들어봤어요. 말고기. 고기는 제가 서울 시내에서 말고기 파는 데 있나? 양고기는 많이 파는데. 아무튼 말고기를 잘 안 먹는 제주도 사람들은 먹고 어떤 차이냐? 말이 많은 데는 말고기를 먹고 말이 귀한 데는 말고기를 안 먹어요. 이게 커다란 그 병장기이기 때문에 군대용으로 이제 주로 길렀고 우리나라 말들은 제주도에서 기른 큰 호말이 아니라 조랑말 수준의 말이었어요. 대단히 그 인내심이 강하고 제주도 말이 낮은데 또 오래 달려요. 그리고 몽고인들 말도 그렇게 높은 키를 가진 말이 아니에요. 그 작은 말을 타고 유럽까지 정보를 가다. 야, 이거 좀 꺼라. 기침 나오려고 그런다. 근데 말고기가 너무 귀하면 너무 비싸고 그러면 못 먹지. 소를 먹지. 뭘 말고기를 먹겠어? 이게 말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외몽고 지역에 명나라는 몽고를 몰아내고 중국인들이 세운 나라지요. 그러니까 몽고의 풍습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기르거나 그랬을 테니까 남아있었을 거라고 봐야 되고 특히 외몽고 지역은 말을 많이 길렀을 거예요. 몽고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오늘날도 외몽고 지역은 몽고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 뭐라고 그러죠? 연변 자치주인데 거기 지금 한국어를 못 가르치게 지금 이놈들이 해버렸죠. 마찬가지로 외몽고도 원래 몽고 말을 쓰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못 가르치게 지금 했어요. 똑같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그 지역들은 여전히 몽고니까 말을 먹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거 봤을 것 같아. 그 외몽고 지역에서 말 먹는 거. 중국인들은 말 다 먹어도 말고기 먹는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원숭이 골까지 먹지만 원숭이는 어떻게 먹냐면 황토옥으로 원숭이를 꽁꽁 묶어놓고 황토옥을 다 붙여가지고 구워버려요. 그래갖고 그 금방망이로 대가리 부분을
흙을 딱딱딱 때려서 없앤 다음에 또 더 때려가지고 두개골을 깨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골부터 먹는다고 하더라고. 엄청난 사신이 왔을 때 최대의 예우로 올 때 그걸 준대. 뭐 제비집 먹는 건 다 알죠. 제비집은 엄청 비싼 거. 제비집 몰라? 아, 제비집 단이라고 저 월남 사람들 중국으로 비싸니까 수출하고 그러는데 제비집 따다가 떨어져서 많이 다쳐요. 이 제비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처마 밑에 제비집이 아니라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새끼도 낳고 그런 바다 제비집인데 그걸 따가지고 물에 불려서 중국 요리를 해요. 엄청 맛있대. 근데 나는 안 먹을래. 독일에 있는데 중국 음식당 갔더니 제비집 요리 그 메뉴에 들어있더라니까. 안 시켰어. 자, 또 읽어. 그는 학문의 진보에서 종이 제작은 지금까지 아마에 한정되어 있었고 중국인들을 제외하고는 비단에 응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때까지도 베이컨은 극동에서 한지를 당나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것으로 보인다. 신기관에서는 명주의 발견과 중국의 식물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우리는 공공 땅에 물건들을 묻는 것과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냉기의 사례들을 모으는데 온갖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중국인들의 방법이라고 얘기되는데 거기서는 이 목적에 알맞은 물질이 땅 아래 40-50년 동안 묻혀 있고 일종의 인공 광산처럼 상속인들에게 유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자, 고령토를 40년 내지 50년 정도 묻어놓으면 그래서 그 고령토로 도자기를 만들면 더 고운 도자기가 돼요. 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묻어서 그 습기를 오랫동안 받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중국인들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고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지금 해인사에 있는 그 팔만대장경의 그 나무는 거의 10년 가까이 해수 속에 넣어놨다가 한 1년 만에 한 번씩 꺼내갖고 말렸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걸 10년을 반복해서 완전히 굳어진 그 나무로 판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 보관되는 거예요. 물론 불나면 다 타버리겠지만은 의상대 다 타버렸잖아요. 강릉의 의상대 불나가지고 엄청 잘 타더라고요. 1000년 된 고찰이 그때 산불 나서 이렇게 불이 넘어가니까 못 견디고 나중에는 불 붙어서는 막 활활 타더라고. 거기도 잘 지켜야 될 텐데 아무튼 간에 그 오래 보관을 지금 해서 1000년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 목판으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성해. 에? 대단하죠. 자, 뉴 아틀란티스에서도 땅속에 묻는 중국의 도자기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3000여 전에 중국도 지금은 정크선과 카누밖에 없는 3000여 전이 아니라 3000여 년자가 빠졌죠. 그리고 3000여 년 전에 중국도 지금은 정크선과 카누밖에 없는 큰 아틀란티스, 당신은 이것을 아메리카라고 부른다. 큰 아틀란티스도 높은 배들로 가득했다고 말한다. 제2절의 2 공자의 자연의 빛과 베이컨의 경험의 빛, 근대 경험론의 탄생.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1689년 그리말디 신부에게 보낸 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도 당신을 통해 오랜 관찰에 의해 알려진 자연의 다양한 비밀들에 관해서 중국인들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수학은 지성의 이론적 고구에 더 많이 의거하지만 자연학, 물리화학은 실천적 관찰에 더 많이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유럽이 뛰어나지만 실천적 경험에서는 중국인들이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이래 번영한 중국인들의 나라에는 유럽에서 민족 이동으로 인해 대부분 망실된 고대인들의 전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수학이 뛰어나고 중국에서는 저 자연학, 자연에 관한 학, 자연과학이 뛰어나다고 그런 거예요. 물리화학의 자연과학이. 근데 수학이 지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16세기 중반까지도 수학에 있어서 유럽 사람들이 기여한 건 그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3차 방정식을 XYZ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3차 방정식은 다 중국 사람들이 다 해결한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을 제곱한 것이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 정리는 중국이 이미 그 기원전 한 5, 600년 됐을 때 이미 발견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밑변을 두 번 곱하면은 밑변을 정사각형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밑변을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또 높이를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빗변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합친 것이 이 넓이하고 빗변을 정사각형으로 만든 넓이하고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작도에 의해서 같은 걸 증명해버려. 예? 그러니까 면적으로 환산하는 거지. 율로 알아들었어?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지개 쉽지. 무슨 발명품 같이. 근데 지가 발견했다고 피타고라스가 지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거 발견했다고 한 날에 소를 30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로 베풀었어요. 소 한 마리만 잡으면 막 이계중대가 먹는데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그걸 베풀었지? 어? 일계중대가 182명 맞죠? 요즘 좀 줄어가지고 130명. 130명? 그러면 이계중대면 260명. 이계중대가 한 마리 먹고 남는데 창자는 안 먹으니까. 돼지 조그마한 거 2마리 잡으면 내가 있었던 간편식 그 50명 근무하던 그 우리 막사에서 다 먹었는데 하여간 30마리를 잡았대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지가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배워와 놓고는 그 30년을 인도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피타고라스가. 그러니까 인도로 이미 건너가 있었고 그런 것들은 인도에서도 불교가 넘어오는 거니까 그런 수학이 건너가는 건 쉬웠고 원래 제로 영 개념도 중국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로 0을 표시하는 것도 중국에서 발견되고 원래는 빈자리는 안 쓰고 비워뒀어요. 십진법을 중국에서 발견했으니까 그 없는 데는 비워놨어. 근데 이게 잘못 쓰면은 이게 비운 건지 밀려가지고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이게 빈 건지 뭐 띄어쓴 건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붓뚜껑 있지? 붓뚜껑에다가 먹을 묻혀 거기다가 박았어. 찍었어. 그거 비었다고. 예? 그게 영 표시의 출발이야 그게. 그리고 이제 바로 인도에 전해지고 영을 발견하면서 수학은 엄청난 진보를 하거든요. 피타고라스는 자연수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분수나 소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직각삼각형으로 장난을 하다 보니까 높이도 1이고 밑변도 1인 경우에는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2잖아. 2. 그러면 그거하고 빗변 제곱한 것도 같아야 되잖아. 뭐 빗변은 루트 2해야 되지. 그걸 어떤 제자가 알았어요. 자연수가 아닌 수가 있다는 거, 루트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자꾸 선생한테 질문해야 되니까 선생이 피타고라스가 너 데리다가 뒤지게 패고 너 앞으로는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질문을 물에다 빠뜨려 죽여버렸어. 자연수만 인정 수인 건데 이 자식이 자꾸 딴소리 하니까. 자기 제자를 죽여버렸다니까. 누트를 발견한 제자를. 서창호는 걱정 안 해도 나는 제자 안 죽여. 제자를 익사시켜 죽였어요. 아무튼 무슨 수학 가르치고 철학을 하는 그 학당을 마치 무슨 종파적인 무슨 교회당처럼 운영을 해서 막 엄격한 규율을 집어넣고 그랬었거든요. 그 피타고라스가. 그런데 수학에서 유럽이 16세기 중반 이후에 엄청난 진보를 하게 되는데 뭐로 인하여 진보를 하느냐? 미적분호 발견에 의해서 아랍 수학도 극동의 수학도 능가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랍, 중국, 인도 수학을 능가하게 된다. 미적분을 통해서. 내가 몇 년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안 가르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안 가르치는 건 알지만 미국에 안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업 부담을 덜어준다고 안 가르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다시 또 가르치더라고요. 미적분을 모르면 근대 수학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을 웃기는 건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지가 오면 지가 더 저때 와서야 미적분이 발견된 거라고. 그리고 뉴턴이 발견해요. 근데 영국 딱 한 번 런던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 라이프니츠가 그래서 어떻게 몰리냐면 뉴턴의 미적분을 표절했다고 훔쳐다가 지 거라고 발표했다고 영국 로얄 소사이티에서 제명 처분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죽을 때는 대단히 불행하게 남의 업적을 훔쳐가는 표절자로 몰리면서 불행하게 죽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그 라이프니츠가 죽은 날 한 사람도 문상을 안 왔어요. 자기 그 하인 빼놓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어디 묻힌지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19세기에 수학자들이 달라붙어 갖고 뉴턴의 미적분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을 비교해 봤는데 완전히 다른 방법이야. 그러니까 표절한 게 아니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도달한 거죠. 그 명예가 다시 구제되는데 100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오해당하고 몰리면 참 안 좋은 일이지. 자기 때 와서 수학이 극동을 능가하게 됐는데 자기 덕택에 수학은 자기들이 발전했다고 원래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지. 조금 이상하지. 자. 라이프니츠는 중국의 자연학, 물리화학의학과 과학기술을 경험 관찰에 기초한 경험적 과학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볼프도 공자와 중국의 학문 방법을 경험적으로 규정하고 이 후험적 방법을 자기의 선험적 방법과 통합할 것을 논한 바 있다. 중국인들은 말하자면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명백한 개념들을 자유로이 활용했다. 그러므로 동일한 개념들을 자유로이 활용하는 사람만이 그 개념들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공자는 자신의 제자들이 이 개념을 습득하도록 실행을 신사와 결합시키도록 했다. 이것은 말하자면 단지 명백한 개념들에만 도달할 수 있을 뿐이고 판명한 개념에는 도달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잠깐. 명백하고 판명하다는 말은 명백함과 판명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명백한 것은 희미한 것이 뚜렷해지는 걸 명백하다고 그러고 분명한 것은 판명한 것은 다른 것과 차이가 확실해지는 것. 다른 것과 판이하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걸 진리 기준으로 얘기한 사람은 데카르트인데 지금 데카르트 영향을 볼프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데카르트는 진리를 명백하고 판명한 것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과 구별이 확실히 되고 또 그 자체로서 희미하지 않고 뚜렷한 것. 그러면은 진리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가령 장미라는 걸 처음 봤다고 쳐요. 노란 장미를 처음 봤다. 그러면은 이게
그 노른장미를 봤다고 그래서 그걸 잘 아나? 명백하고 판명하게 그걸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장미인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그 장미인데 하나는 빨가. 그러면은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렷하게 보려면 가까이서 봐야 되고 멀리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클리어해지는 건 가까이 봄으로써 클리어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현미용도 들이대고서 세포도 좀 보고 아주 명백하게 보는 거야. 근데 판명해지려면 백장미, 흑장미, 그런 빨간 장미 이런 장미들과 비교를 통해서 구별을 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다 몽땅 장미고 이 노란 장미는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판명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명백하게는 알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판명하게는 몰랐다고 지금 중국 사람들 깎아내리는 거야. 자, 그러나 공자가 자기 제자들과 후엄적으로 통찰한 많은 것을 나처럼 판명한 개념을 위해 힘쓰는 사람은 일반적 개념들과 정신의 성상으로부터 선언적으로 도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들을 확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개념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기본 개념들을 찾기 위해서도 공자의 실험적 방법이 이 선언적 도출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자, 여러분들은 실험 그러면 서양서 들은 건지 아는데 이 사람은 지금 공자의 실험적 방법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공자를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박학, 신문, 신사명변이라고 하는 게 공자의 유명한 방법이에요. 박학, 널리 경험하는 거야. 다문다견하는 거야. 다문다견. 다문다견을 두 자로 줄이면 박학이 돼요. 널리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배운다면 세상을 배우는 거니까 세상을 널리 경험한다. 공자에 있어서 배울 학자는 경험한다는 뜻으로 대체로 쓰인다.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배운다고 뭐 또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공자는 아무나 선생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도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아주 선한 사람은 내가 따라 배우면 되고, 셋 중에 악한 사람이면은 반면교사라도, 교사는 교사 아니야? 반면교사라도 삼을 수 있는 거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야. 삼인행이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 세상에서 배운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것과 또 특정한 의문을 제기해 놓고 그것을 계속 신경 써가지고 인위적으로 경험을 하는 걸 실험이라고 해서 신문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신문이란 말이 경찰이 잡아다가 신문을 때만 말이 남아있는데 원래 뜻은 실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공자의 말을 알고 이렇게 엑스페리먼트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아는 일상적 경험이든 실험적인 인위적인 경험이든 실험이죠. 다 경험에 속하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거. 근도한다고 그러는데 공자는 근도. 득도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나 득도가 가능한 거고 인간은 근도할 뿐이다. 끊임없이 진리에 접근할 뿐이지 진리 자체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자, 이렇게 보면 선험적인 이런 사고로만 하는 것이 반드시 이 경험과 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공자의 유명한 태제, 학이불사 증망, 경험하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 배우락자 학이불사, 아니불자 생각사자. 경험하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망연하다. 지식이 없다는 뜻이야. 거꾸로 사이불학 즉태, 생각하기만 하고
경험에서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여기 선험적 방법은 그것만 있으면 사이불하게 돼버리겠죠. 또 경험 방법만 있으면 하기불사 증망이 돼버리겠죠. 두 개 다 공자는 부분 부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기사지. 경험에서 배우고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하기사지. 지자는 갈지자 쓰면 돼요. 하기사지가 공자의 방법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경험은 얼마를 하고 몇 프로 하고 생각은 몇 프로 하느냐 반반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박하기 신사 생각하는 건 조금만 해야 돼. 경험은 많이 하고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하는 거예요. 박학은 널리 경험해야 되니까 신중한 것과 널리 한다는 것은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한 8, 90%는 경험에서 사례들을 취해야 되고 그 경험은 넓으면 넓을수록 오판을 막아줘요. 그리고 또 생각을 결합해야지 경험만 갖고는 안 돼요. 30%나 20%의 생각이 필요하다. 그 정리해서 체계화해야 되니까. 동서남북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런 유도에서 살고 있는 경험에 한정된 거예요. 만약에 북극에 가면은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쪽의 정의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고 동쪽의 개념 정의를 보라고.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인데 북극에 가면은 6개월은 해가 떠 있고 6개월은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 3개월은 이 해가 뜨는데 정해져서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붉게 쭉 하루 종일 붉게 지평선이 이렇게 달아있다가 어느 때 보면 해가 하루 되면 삥 돌죠. 삥 도는 거야. 이렇게 돌면서 27.5도까지 해가 떠올라. 3개월 동안. 또 나머지 3개월은 또 돌면서 계속 3개월 동안 뭐 어디서 지는 거야 이게. 360도 방향에서 지고 360도 방향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 없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넘어지면 그래서 무조건 남쪽으로 넘어진다. 동쪽 서쪽 없어요. 북극에서는 넘어지면 무조건 북쪽으로 넘어지는 거야. 남과 북만 있으니까 방향이. 응?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우리의 의도를 절대시해버리면 동서남북이 늘 있는 거라고 마치 천리처럼 동서남북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 그게 뭐 진리인가 그게? 이 의도에 한정된 조건부 사실이지 온전한 북극 남극을 다 갔다 온 그런 경험은 추가되지 않고 배제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북극에 가봤더니 안 그렇고 남극에 가봤더니 안 그렇다는 경험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하면 여기에 고정된 사고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다 체계화해서 사고로 정리해야 되죠. 20, 30%의 이리관지 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체계화하는. 응? 이게 비판적 경험론의 방법이고 공자는 서술적 경험론이라고 그랬어요. 수리부작한다는 말을 따서 내가 서술적이란 말을 붙였고 그 서자는 펼서자가 아니라 순서 서자를 쓴 거예요. 경험의 속에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거. 내 머릿속의 순서에 따라 내가 이해하기 쉽거나 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야. 아니, 내 사고 논리가 아니라. 신기관에서 전개한 베이컨의 경험주의 인식 방법론은 라이프니츠와 볼프가 공의에 간파한 공자와 중국의 학문 및 과학 기술의 이러한 경험적 실험적 방법을 리메이크해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1689년 또는 1724년에 라이프니츠와 볼프가 각각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1920년에 신기관을 내니까 약 70년 가까이 뒤에
약 70년 뒤에 또는 약 100년 뒤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베이컨은 중국을 간파했냐면 그보다 10년 내지 100년, 70년 내지 100년 앞질러서 중국의 경험과 과학기술을 알게 됐다. 자. 그리고 베이컨은 공자의 천명으로서의 본성론에서도 경험론적 원칙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천명주의 성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본성이라고 한다 할 때 그 천명이야. 자. 중용은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이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이 도를 갈고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성실해서 밝게 빛나는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고 전제하고 오직 천하의 지성만이 능히 그 성을 다할 수 있고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면 인간 본성을 다할 수 있고 인간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사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자, 여기서 인간이 타고난 것이 본성인데 타고나 버렸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따르고 갈고 닦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완전한 본능, 반절 본능, 잠재 본능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다윈은 이제 인스팅크트, 하프 인스팅크트 두 개로 나눴어요. 대표적으로 하프 반절만 본능인 것으로는 이제 언어를 들었죠. 그다음에 도덕 감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덕 감정을 타고났는데 그걸 계속 도덕적으로 마음 쓰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게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혼자 살거나 그런 사람들은 도덕심도 없고 언어도 못 배워요. 결국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언어를 말을 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 배우는 사람이 있고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크게 차이 나냐. 글 잘 써가지고 노벨상 타는 사람도 있고 편지 하나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다 자기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라. 왜 이게 갈고 닦아야 되는지 알겠죠? 타고났더라도 반절만 타고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 아예 잠재 본능은 가령 철봉을 막 뺑뺑 돌고 그러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 많죠. 체육인들 중에 철봉 돌 수 있어? 저 못 돕니다. 그렇지. 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계속 연습을 해야만 그 잠재 본능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또 따르는 그 본성을 또 갈고 닦고 그래서 본성을 완성하는 거. 공자는 본성의 완성을 진성이라고 그랬어요. 다할 진짜 본성 바탕성자. 그래서 자기 본 바탕 타고난 것을 완성하는 거. 본성을 극복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본성은 선하거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늘 그걸 완성하려고 들었다. 어저께 무슨 퇴계학회 가서 강연을 했는데 공자도 모르는 것들 앉아갖고 막 헛소리를 하는 통에 근데 내가 강연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헛소리하는 걸 계속 하고 듣고 앉았어요. 나 강연 끝나고 이제 1시간 반 끝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여자 교수가 올라와서 헛소리 계속 하는데 듣고 있어야 되고 밥 먹고 가라고 할 수 없이 이제 다 들었어. 근데 마지막은 최악이었어요. 극기복녀란 말을 갖고 싸움이 붙었는데 막 기독교고 이게 공자님을 이렇게 막 결합시키려고 하는 여자고 이은선이라고 그 한나아렌트 학회장 했던 여자 나 처음 봤는데 그때 그래서 나중에 박혁이한테 전화해봤더니 남편도 목사래 또 어거지소를 하더만. 근데 극기복례할 때 극자를 그 사람을 비판하는 다른 거기 듣는 사람들이 다 전직 교수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시비가 붙지. 그 비판하는 사람도 극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또 이은선 교수라는 여자도 몰라요. 그냥 그 서당글 이길 극자로 아는 거야. 자기를 왜 이겨? 자기를 갈고 닦으라고 그랬지. 언제 이기라고 그랬어? 이기고 지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근데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군자 부쟁. 군자는 싸우지 않는다. 싸우는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만 싸운다고 그랬어요. 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하고도 다툰다. 먼저 하라고.
그 다음에 화살을 쏠 때는 자기 자신 탓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남을 이기려고 다툰다. 경쟁한다는 거죠. 활 속의 경쟁. 그다음에 인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스승도 제치고 먼저 하려고, 스승을 이기려고 한다. 두 가지는 이기는 걸 인정했지만은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싸움을 부정했어요. 맹자도 마찬가지죠. 군자 유부전. 군자는 싸우지 않을 뿐이다. 전적 필승이라. 근데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 이겨야 된다. 이 전쟁은 아무래도 방어 전쟁이겠죠. 억지로 싸우는 거니까. 근데 어설피 싸우면 안 되고 필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늘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평소 때에도 평화시에도 전쟁을 닦고, 능력을 닦고 기술과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된다. 근데 그 극기복녀의 극자는 고대 한자에서는 그런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이긴다는 뜻으로, 극복한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말로 이길 극자라고 할 때 우리나라 이긴단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슬픔을 이긴다. 에? 분노를 이긴다. 그러면 그 이기는 게 싸워서 이긴다는 소린가? 없애버린다는 소린가? 무슨 뜻이야 그게? 잘 견딘다는 뜻이야. 슬픔을 견뎌내고 또 분노를 견뎌내고 그런다는 뜻이지, 그 분노를 없애고 슬픔을 없앤다는 뜻이 아닌지. 우리나라 이긴다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예요. 실제로 싸워서 이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걸 참아낸다는, 참고 사귄다는, 슬픔을 사귀고 분노를 사귀고 사귄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의미도 안 통해. 그 이길 극자에는, 극기복녀에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주역을 보면 네 번째 궤의 몽께, 어리석을 몽이라고도 하고 어두울 몽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몽께의 초효에 자극가라는 그 효사가 있어요. 아들이 집을 이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할 때는 잘 다스릴 극이라고 해요. 그걸 해석을. 아들이 집을 잘 다스린다. 자극가. 다스릴 치자는 똑같은. 마찬가지로 그 극기복녀의 극도 자기를 잘 다스린다는 소리예요. 자기를 잘 다스려서 예로 돌아온다는 얘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는 중화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중용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를 잘 다듬는 걸 뜻하는 거야. 잘 갈고 닦는 거.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는 숙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을 숫자, 숙이나 마찬가지고 수신이나 마찬가지죠. 수신, 숙이, 극기 다 같은 말이야. 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온다. 이거 아니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기를 왜 이겨? 타고난 본성이 훌륭한데 그걸 진성해야지. 진성해서 자기 본성을 완성해야지 왜 자기를 죽여. 나중에 듣고 있으니까 막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버리고 막 그냥 그렇게 막 하던데, 아, 무아지경 되더만. 무 하나 같아졌어. 나중에 무아지경. 이게 한자 뜻을 제대로 풀지를 못해가지고 한문학 교수도 그 한문학 교수가 내 앞전에 했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던데. 아, 시비지심, 맹자의 시비지심을, 시비가 이 도덕적인 말인데 그냥 그 정오지심으로 막 하더라고. 영어로는 정확히 잘 번역돼 있어요. sense of right or wrong이라고. 그리고 이미 이 시대에 다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됐다고. 만약에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정오지심으로 오해하고 있는 말로 번역한다면 sense of
truth and false. 어? the truth, and the false인데 이 한자의 그 10이라는 뜻도 모르는 한문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는 거야. 아, 나 기조발제 듣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어? 기절발제였어요. 기절발제. 고대 전직 교대 교수 명예교수인데. 그런 식으로 한문을 읽으면 읽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읽어서 싸우지. 그 시대에 통하던 그 뜻을 찾아서 읽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1000년 뒤에 주의가 태어나갖고 고작자가 지가 이해를 못하니까 경전을 막 고쳐버려. 경전을 변조하고 수정하는 거야. 가령 대표적으로 대학 지도는 대학의 도는 제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제 친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제 지선에 사는 데 있다. 이게 대학 명제 기억나죠? 근데 이제 이 친민을 이건 신민이다. 새로울 신자. 그 밑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 제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잖느냐. 이 진짜는 고쳐야 된다. 진짜로. 새로울 신자로. 아니 경전이 분명히 진짜로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더 웃기는 양명학자 왕양명은 이거 그대로 친할 친자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 백성하고 친해야 된다는 뜻으로. 근데 뒤에 해설은 전부 다 새롭게 하는 작신민이라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작신민이야 그야말로 그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말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그 세 팀이 왕양명이든 주의든 제대로 그걸 문제의 컨텍스트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경우에도 고대 한자를 보면 새로울 신자와 친할 친자가 통용돼서 쓰였어요. 이렇게 써도 새롭다는 뜻으로 쓰고 친하다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새롭다는 뜻으로 그 공자의 제자가 뜻을 정해준 거야. 그 다른 예들을 서경의 작신민이 뭐 이런 말들을 끌어오면서 그리고 일신, 우일신, 일일신 날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나날이 새롭게 한다라고 백성을 늘 새롭게 문화적으로 교화하고 문화 수준을 높이는 거 매번 높여서 그렇게 해서 기준은 주나라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수유구방 오래된 나라이지만 유신했다. 유신해서 1000명을 바꿨다고 그래. 유신이란 말 알죠? 박정희가 써먹은 유신 거기 나오는 유신을 일본 놈들이 쓴 걸 갖다 10월 유신을 할 때 쓴 건데 그냥 완전히 친일파야 박정희 하는 짓거리마다. 새마을 운동도 완전히 일본 놈들이 하던 그 상록수 운동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 일제 때 하는 거. 아무튼 그걸 그렇게 알면 되지. 그 제친민을 제신민으로 고치면 경전을 고쳐버리는 해독을 잘 못하니까 옛날에 두자는 통용됐다는 사실만 알면 그런 무엄한 말을 안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거 말고도 의미를 변조시킨 건 성리학에서 수두룩하고 근데 그것을 마테오 리치나 서양 그 예수의 신부들이 이 성리학자들은 공자의 이름만 팔아먹고 허기는 지들 철학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버려요. 공자의 사상을 이들은 추정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아. 그러고 자세히 써놨어. 이놈이 얼마나 이 성리학자들이 나쁜 놈들인지를. 합리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고 성리학은
유생의 아편이야. 이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 그것에 따라 이 세계가 되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기로만 되어 있는 세계를 쥐들이 생각하는 것을 연장해 가지고 리가 있는 걸로 이 세상에 리가 무슨 개떡이나 있어. 동서남북이 있는 것이 천리야? 아, 이 이도에서 그런 거지. 또 지금 지구를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봐. 두 설이 다 옳다고 그러지. 지금은 두 설이 다 옳은 거야. 천동설과 지동설이 다 옳다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지동설이 옳다고 하는 말을 꼭 옳다고 안 해. 아,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지동설이 맞고 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태양이 우리를 도는 게 맞고, 응? 상대성 이론에 따라. 자,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이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점, 정해진 관점을 설정했을 때만 나오는 것이고 동서남북도 자기의 위치에서 본 것이고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또 아니죠. 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관점에서 본 일정한 일시적 규칙성이에요. 지금 북극성도 북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5,000년 뒤에는 저 북극성의 성자가 해체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해체된다고. 그러니까 5,000년 안에 북극성이 우리를 북쪽을 가르쳐주는 항해사들에게 그 역할을 한 거지. 5,000년 지나고 나면 딴 데에 있을 테니까 북극성이 그 역할을 못하고 이름도 북극성이 아닐 거야. 예? 어떤 일시적인 규칙성을 천리라고 해서 못 박아버리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오로지 이 우주와 우리 삶 속에는 기만이 있을 뿐이고 리는 기가 일정한 반복을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포착한 것에 지나지 않다. 독립적인 실존을 리는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학은 유불선 3교로 되어 있지만 90%가 유교예요. 유학경전을 옮겨놓은 건데 그 90% 관점에서 성리학을 엄청나게 비판해요. 왜 동학을 해야 되는지를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학을 하는 거예요. 최재우가 이해할 때는. 예? 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거기서. 농담유사와 동경대전에 리라는 거 안 나와. 왜? 그 비판 대상인데 그걸 갖다 쓰겠어. 백성의 눈높이에서 읽은 유학이다. 민중 또는 대중 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뭐 상제의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종교로 가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내가 뭐 논할 대상은 아니고 신학 쪽이니까. 자, 보세요. 19세기 초와 중간에 우리나라에 25,000개의 서당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서당 하나씩만 훈장님이 있었다고 쳐도 25,000명의 훈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김제 서당 같은 데는 뭐 300명씩 배우고 그래서 훈장님이 막 몇십 명 있고 막 그랬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 명씩 있었다고 치면, 그리고 7명 정도 있었다고 치면 약 20만 명 정도의 서당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 100년을 길러냈다고 치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수백만 명의 유생이 존재했던 거예요. 내가 일반 유생 또는 동네 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뭘로도 확인할 수 있냐. 병인양역 때 강화도를 쳐들어왔던 프랑스 장교가 쓴 보고서 안에 아무리 가난한 집을 쳐들어가서 뒤져봐도 책이 나왔대. 책이. 우리 프랑스 백성들에게 비하면 무지하게 의식한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 우리 프랑스인으로서 자기 자존심을. 그럴 정도니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가 있었겠어? 일단 천자문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소학이 있었겠고 나머지 이제 사서삼경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정도 물론 책들이 대단히 저렴화됐지만 이게 인쇄술이 발달하고 막 많이 찍어내니까 전주의 인쇄술은 유명하죠. 우리 춘향전에 전주 판본을 완판본이라고 그러죠. 완판본은 완주할 때 완자 써서 완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전주에 엄청나게 출판사가 많았어요. 근데 완판본을 정식 춘향전으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완판본 춘향전이다. 춘향전도 판본도 엄청 많아요. 북에서도 찍어놓은 게 많고 서울에서 찍어놓은 게 많아서. 근데 그게 이제 남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연애 이야기니까 전주에서 찍은 것이 가장 원래 춘향전의 언어와 가장 가까울 거라고 보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걸 가르치죠. 그런 인쇄수로 발달로 책들이 엄청나게 저렴화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성리대전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걸 가질 수 있었겠느냐, 일반 유생이. 이걸 가질 수가 없었어요. 비싸서. 근데 어디에서 그런 건 했냐. 퇴계의 저런 서원, 서원이 사립대학이야, 옛날로. 사립대학에서 이제 그 성리학을 봤으니까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은 번창했고 서로 전수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승관계에 들어있었고 스승과 제자관계 속에 들어있었다고. 그러니까 서원 중심의 성리학과 서당 중심의 일반 유학이 완전히 대치관계를 이루고 있었고 동학은 잘 생각해봐요. 동학의 지도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최재우 씨도 훈장 출신이야. 네? 또 전봉준 장군도 그 고부 훈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접주들 다 훈장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약 2만 5천여 명의 훈장이 있었으니 글깨나 하고 성리학은 전혀 오염되지 않았고 성리학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동학이 일어나서 전해져 오니까 막 해면이 물을 흡수하듯이 막 흡수한 거예요. 동학 새로운 유학 해석을. 그게 그 수백만 명의 일반 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창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백만 명의 일반 유생들이 바로 가령 민유방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그 백성들이 읽었을 때 그건 혁명적인 구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양반이 딱 읽으면 백성은 나라의 땅바닥이다. 깔고 뭉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에서 읽는 것과 아래에서 읽는 것이 다르고 동학 경문, 동학도의 경문들 보면 전봉준이 쓴 것들 보면 민유방본이 한 서너 번 나와요. 서너 번. 각각 다른 경문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혁명적으로 그들이 이해했는지 알겠죠. 이 백성과 이게 동학 개미들이 백성과 나라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틀어주려고 온 거니까 처음으로 국민이 탄생한 거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탄생한 거라고. 나라의 주인인 그 백성이 국민이야, 우리말로. 예? 나라에 있는 백성, 나라를 자기 걸로 아는 백성. 그게 국민이라고. 그런 뜻으로 태조 때부터 쓰던 말이야. 이 국민이란 말은 네이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비로소 나온 말이 아니다. 태조실록부터 나오니까. 오랑캐들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국민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국민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나라에 있는 백성이 아니니까 나라에 있는 백성이 되고자 조선 사람으로 귀화하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때로 있다. 그런 뜻이야. 응? 그때부터 국민이란 말을 썼단 말이야. 아무튼 간에 책을 다 읽을 줄 알았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선이 충분히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중화란 말이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인데 중국만 문명의 중심 중화국가가 아니라 조선도 중화국가일 수 있다. 그래서 조선 중화론을 전개하는데 그 주 수용층이 이 동네 유생들이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조선 중화론은 어디만 주로 이제 했냐면 송시열로부터 출발한 조선 중화론은 시한부 조선 중화론이야.
중국이라는 땅은 지금 만주족들 오랑캐에 의해서 오염돼 버렸다. 근데 이제 어느 때인가 또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중화 국가가 등장할 때까지만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를 이어서 중화국가 노릇을 하겠다. 시한부 중화론이었는데 조선 중화론. 아니 100년이 가도 이게 중국 땅에서 중국 사람의 중화국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길로 갈라져. 하나는 우리 조선이 중하다라고 하는 그냥 완전한 시한부 빼버리고 조선 중화론으로 가는 게 이 동네 유생들에 의해서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니 아예 그냥 이 오랑캐 국가 청나라를 중화국가로 인정해버리자. 그리고 조공을 그냥 이제 아주 뜻있게 마음을 다해서 바치자. 그게 이제 북학파들이야. 어? 북학파들. 송시열은 뭐냐면 북학파가 아니라 북벌파야. 근데 100년이 가면 이것들이 약화될 줄 알았더니 청나라가 더 번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주 독단적인 성리학자들에 의해서만 그건 전수가 되고 그렇게 북학파 같은 놈들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북벌은 무슨 놈의 개떡이나 북벌이야. 북쪽에서 배우자, 북경에서 배우자로 이제 바뀌는 게 이제 북학파고. 그리고 동네 유생들은 아예 우리가 그냥 중화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중국도 중화라고 하고 우리도 중화고 워싱턴도 중화고 런던도 중화고 다 중화가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중화가 된다. 그 조선 중화론을 시한부를 떼고 독립적인 조선 중화론을 가졌을 때 조선 중화론은 독립국가 사상이었다. 중국과 별도의. 독립국가, 인디펜던트 이런 말은 그때 쓰는 말이 아니니까 조선 중화란 말로 그 말을 썼어요. 인디펜던스라는 말이 조선 중화라는 뜻이야.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칭제를 하십시오. 고종한테 올리는 상소문이 대궐문을 빗발치듯이 때렸던 거예요. 근데 최익현이나 유인석 같은 그 성리학 사승관계 서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자들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했느냐. 무슨 대한제국을 건국하기로 이제 그 많은 상소를 받아들여서 결정을 한 뒤에 무슨 대한제국입니까? 제국은 중국만 제국이다. 에? 그런 식으로 대한제국에 반대한 자들이에요. 대한제국에 반대한 자들은 극소수였는데 극소수의 성리학자들이었어요. 일반 대중들은 다 대한제국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강력히 권고를 했어요. 제국을 선포할 것을. 칭제 건원 상소문이라고 요청 상소라고 그러는데 거의 6개월 내내 그 상소문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그 끝물입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기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중화론이 없었으면 대한제국은 없었던 거죠. 조선중화론의 일반적인 확산은 동네 유생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확산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서 동학과 고종은 이렇게 쌍끌이처럼 계속 같은 방향을 취해서 가고 있었어요. 네? 늘. 1907년에 동학이 합법화된다. 그래서 60만이었던 동학이 동학 농민 전쟁을 통해서 30만이 도살돼요. 도륙당하고 30만 남았는데 다시 또 240만이 돼요. 1907년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합법화하고 3.1운동 할 때쯤에는 300만 내지 600만이라고 였다고 그러죠. 자, 말이 엉뚱한 대로 나가긴 했는데 아무튼 글을 한자를 잘 읽어야 된다. 그 뜻이야. 자. 공자 철학에서 솔성의 도는 곧 중도를 말한다. 역경에서 한 번 하고 한 번 하는 것은 도라고 한다. 이것을 잇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이다. 인자가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을 인이라고 하고 지자가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을 지라고 한다. 라고 설파하고 있다. 자, 이게 대단히 짧은 문장인데 내가 그 다 2500년 동안 이걸 해설하는 책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유명한 사람은 어느 해설에도 이걸 제대로 해석한 자가 없어요. 한 번 하고 한 번 양한다 그러면은 한 번 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지. 다시 한 번 양하면 중화되는 거잖아. 그걸 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 도는 지금 중도를 말하는 거야. 가운데 중자가 앞에 빠진 거라고. 가운데 중자 중도를 일러 그것을 이어서 여기저기 적용하면
마음에 적용하면 중간의 마음은 선이라고 한다. 어떤 사물도 스스로 균형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죠. 어떤 사물이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다 어떤 균형 속에서 중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중이나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모든 만물은 중도를 이룰 때까지 한쪽으로 계속 에너지가 흘러가듯이, 그래서 딱 평양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그게 우주의 본질이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도 인간이 중도를 마음을 갖게 되면 선한 건데, 우리는 그걸 뭘로써 가지고 있냐면 도덕 감정으로 가지고 있어요. 도덕 감정으로. 도덕 감정을 하나하나 보세요. 가령 동정심, 측은지심이면 이건 평등한 사람 간에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늘 나보다 못할 때, 아주 못할 때 그 내가 나은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야.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동정심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동정심을 표현하면 기분 나빠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동정심을 받을 때는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도와주면 고마우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그래도 고마운 건데, 뭘 하려고 하냐면 도와가지고 나와 대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나와 평행에 이르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중도를 지향하는 거라고, 이 도덕성 자체가. 그 다음에 정의도 마찬가지야. 어떤 놈이 누구 걸 뺏어가는 걸 보면 정의감으로 그걸 되찾아 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쪽이 손실이 났을 때 원래 그 사람 몫인 경우 되찾아 주려고 하는 거, 감정. 예의는, 인이 예할 때 예는 무조건 중화라고 그랬죠. 중화. 예는 왜 차리느냐? 중화를 회복하려고 차리는 거다. 또는 중화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양심 또는 선이라고 그런다고? 응? 중도의 원리인 거예요. 다 거기도. 우리 마음의 감정에 적용되는. 모든 감정이 도덕 감정이 아니죠. 뭐 단순 감정들은 기쁨 이런 건 도덕 감정 아니고, 고통도 도덕 감정, 아픔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화를 적당히 낸다고 해서 도덕성이 있는 게 아니야. 적당히 내면 괜찮은 것이 도덕적인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늘 다 쏟지 않고, 나의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걸 발동시키지 않는 거,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표현하더라도 적당하게 비례해서 표현을 하는 거, 그것을 화라고 한다. 절도에 맞게 발동하는 걸 화라고 한다. 두 개 합쳐 중화라고 그랬어요. 앞에 중은 정체적인 의미의 중도고, 뒤에 화는 동태적인 의미의 이제 중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이다. 그것이 아예 우리 본성이 돼버리면, 우리의 바탕이 돼버리면 성이 된다. 인간, 여기서 지금 공자의 이 말은 인간의 바탕은 선하다는 이야기죠. 성선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맹자가 만든 설이 아니라 공자를 잘 해석한 사람이야. 예? 인이예지도, 어저께 또 그 기조발제 듣고 있으니까, 인이예지는 맹자님이 하셨고, 나는 주자가 나중에 신자를 봐서 인이예지 신이 됐대. 인이예지 신 다 공자님한테 나온 거야, 공자. 얘기를 안 본 거야, 얘기를. 얘기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인이예지를 네 가지를 정해요. 그리고 그 감정의 기초도 말해준다고. 물론 측은지심이란 말을 쓰면서 감정을 표현한 건 아니지만 얘기에 나오는 말이 인이예지가. 다만 그 지자가 알지자로 돼 있어요. 공자의 알지자는 지혜롭다는 뜻은 지혜의 뜻도 되고, 안다는 지식의 뜻도 되고, 분화가 안 된 한자죠. 근데 이제 맹자에 가면 이제 지혜로울 지자로 바뀌는데, 아무튼 간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맹자가 한 말로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공자는 몰랐는데 맹자는 절도 기절발제했다고. 기절.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인자가 그것을 드러내면 인이라고 하고. 자, 인 여기서는
인이 인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인이 예지를 다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대표적인 도덕성으로 이제 인을 든 거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드러내면 그걸 인이 예지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 뒤에 말이 어려운데 지자가 그것을 드러내면 지라고 한다. 이건 지식의 관점에서 이걸 파악하면 지식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한 사람이 인자이기도 하고 지자이기도 하고 관점을 달리하면서 파악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도덕에 관한 철학을 나한테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건 지식이야.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지? 지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가 드러내면 지라고 한다. 이런 뜻이라고. 아무도 이 뜻을 몰라. 근데 그냥 해설하는 건 뭐 완전히 기절하는 해석들이야. 자, 읽으세요. 이름, 일량은 음량이 조화되어 중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는 늘 중도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어 있으므로 사람에게서 발현되면 선도, 인도라고 하고 성, 인간 본성과 사물 본성을 알면 이를 일러 지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명의 경우 인간 본성은 1차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말한다. 공명은 본성은 4단 7정과 중화로만 논하기 때문이다. 희노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을 것을 중이라고 하고 발동했으나 다 절도에 적중한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이에 정의하고 만물이 화육한다. 자, 천지라는 말은 우주라는 뜻과 같아요. 우주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이 중화가. 사물과 인간에게 공이, 사물과 동물, 인간에게 공이 작동하는 원리는 중도의 원리야. 이것은 합리주의자였던 플라톤도 이 중도 원리를 배워서 그렇게 말을 해요. The Great Science, 큰 학문은 나중에 말해주겠다. 국가론에서 말을 안 해요.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그 큰 학문은 중도라고 말을 해주죠. 니? 뭐 같아? 대학이라는 말을 훔쳐다 쓴 것 같지 않아? 큰 학문, 그레이트 사이언스. 이게 그러니까 공자의 어록이 적어도 BC 300년, 400년경에 인도로 전해졌다고 봐야 되고, 책이 전해졌는지 말로 전해졌는지 몰라도 그것이 플라톤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국가론의 챕터 12는 모조리 불교의 윤회설로 돼 있잖아요. 윤회설은 전해졌는데 공자는 안 전해졌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막 다 몽땅 인도 학문으로 주범벅이 돼서 전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쓴 사람들 많죠. 우선 윌리엄 템플이 그런 말을 써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했다. 다 그런 것들이 인도에서 건너왔고, 인도로는 또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이 같이 섞여서 발전했고, 중국도 불교가 전해져 가지고 막 섞여서 발전했다. 네? 자, 이 구절은 인간 본성이 1차적으로 감성, 감정이고 중화는 한 인간과 천하의 대본, 달도일 뿐만 아니라 우주, 자연, 천지의 정의와 화육의 도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자, 화육이 올라면 비례해서 커지고 그래야지. 뭐 키만 크고 팔뚝은 안 길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다 비례해서 프로포셔널하게 커져야 되는 거죠. 화를 이루어야 돼. 근데 중은 딱 정태적인 의미의 중도니까 다른 거고, 이게 계속 커져가는 것은 비례해서 커져가야 되죠. 이게 화육하는 것도 이걸 따르는 거고, 정지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도 중화를 따르는 거라고. 이게 천지의 우주의 원리라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맹자는 주지하다시피 공자의 인의 예지 사덕론과 참달지심론, 측음지심론을 이어 도덕적 사단지심, 즉 네 가지 도덕감정,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이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이고 인의 예지의 발단임을 밝혔다. 따라서 공맹이 말하는 인간 본성은 1차적 본질적으로 감성이지 결코 이성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공자 철학은 밝게 빛나는 자연, 천지와 인간의 본성을 지침으로 삼고 이 인간과 자연의 본성을 절차탁마해 본성의 빛을 더욱 빛나도록 밝히고 완성하는 진성의 철학인 것이다. 진성은 아까 말해준 본성을 완성하는 철학. 자, 그리하여 발리냐뇨와 산데는 잠깐, 본성을 극복하거나 본성을 변형시키는 철학이 아니라 본성을 완성하는 철학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아까 극기복례를 자기를 극복하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 자, 그리하여 발리냐노와 산데는 1590년 마테오 리치의 보고를 근거로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에서 공자의 철학을 자연의 빛, 본성의 빛을 지침으로 삼는 철학으로 소개했다. 이거 처음에 어떻게 소개되느냐? 공자 철학은 본성의 빛의 철학이다 이렇게 소개된 거예요. 자, 여기서 빛이란 말이 등장했죠. 그러면서 밝히는 거, 계몽주의 할 때 이제 그 인라이트먼트로 영어로 이자를 대문자로 쓰면 계몽주의죠. 불어로 류미에르인데 류미에르의 L자를 대문자로 쓰면 소문자로 쓰면 그냥 빛이라는 소리. 광명, 명, 대문자로 쓰면 계몽주의 번역을 할 때 이 류미에르 밝음, 인라이트먼트 밝히는 거 이런 것이 다 공자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계몽주의 이름 자체가 공자로부터 나온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명명덕반이 명자가 엄청 나와요 대학에. 이걸 뭘로 표현해야 돼? 명은 라이트야 영어로. 라이트가 뜻이 많죠. 가볍다는 뜻도 있고 빛이라는 뜻도 있고 밝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 동사로 사뿐히 내려앉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밀턴이 자주 쓰는 신라권에서 사뿐히 내려앉는다. 그 중에서 빛이라는 뜻으로 라이트를 쓰는 인라이트먼트 할 때 라이트가 거기 들어있죠. 밝힌다는 뜻으로. 류미에르는 아예 광명이라는 뜻이고 불어로 할 때는 독일 놈들만 이상하게 번역해서 아우프클레롱이라고 그러는데 아우프클레롱은 오늘 쓰는 게 경찰이 수사할 때 아우프클레롱 빛이 없어 막다른 소리만 있어 거기에. 클리어라는 뜻이거든. 클레르가. 그러니까 이 잘 계몽이 안 됐지. 낫지나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독일 놈들이. 걔네들은 일본 놈들만큼은 보다는 잘 반성하는데 그 놈들도 위험한 놈들이. 서창훈하고 지근욱 같은 놈만 있어가지고는. 쉽게 해석하면 본성을 밝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클리어가 빛이란 뜻이 아니잖아. 맑게 하는 거지. 맨날 목욕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나인강을 다 비누로 너무 많이 막 목욕해 돼가지고 나인강에서 비눗물이 막 떠내려갖고 나인강 하구에 섬이 몇 개 있는데 그 섬을 비눗방울이 치면은 말라가지고 또 치면 또 말라 누적돼가지고 섬이 안 보여버려. 비눗방울이 둘러싸가지고. 에?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 탐사하는 걸 텔레비전을 보여주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없고 나인강 하구에 그 어패류조차도 다 까져가지고 발랑 죽어버렸어 다. 하나도 없어. 너무 씻어내가지고. 응? 근데 세느강 하구 가면은 다 살아있어. 프랑스 놈들은 목욕 뒤지게 안 하거든. 세느강이 깨끗하고 물고기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벌써 중류되면 나인강은 벌써 이게 물고기가 없어져 밑으로 갈수록. 근데 위로 가면 막 거의 나인강이 물반 고기반일 정도로 우리 한강만큼 물고기가 많아. 밑으로 가면 없어져. 응? 소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막 씻는 걸 좋아해요. 깨끗한 거 좋아해. 더럽게 하려면 또 한없이 하는데 좋아하고. 서양인들은 잘 안 씻어서 가급적 더럽게 살고.
자연에는 좋아. 깨끗하고 더러우면 우리의 감각인데 조절하면 바뀔 수 있는 감각에. 자, 버체스와 마테오 리치는 이를 다시 확인했다. 이들이 전하는 자연의 빛의 철학으로서의 공자 철학의 영향 속에서 베이컨은 중국의 과학기술을 경험주의 과학으로 이해하고 신기관에서 경험의 참된 질서가 처음으로 빛을 피우고 그 빛으로 길을 보여주게 만들어 자연의 빛을 분절시키고 뒤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연 본성과 자연의 빛 또는 본성의 빛 이렇게 해도 돼요. 자연 본성과 경험의 빛에 기초한 기계 공예술을 추구할 것을 천명했다. 영어를 보세요. The right of nature and experience. experience는 이 사람이 붙인 거야. 건너온 것은 the right of nature죠. 처음에 공자 철학을 소개한. 이 표현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공자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본성과 빛을 연결시켜서 하는 게. 그러면 이게 계몽주의는 처음부터 공자의 철학적 충격 속에서 발생하는 걸 추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자연의 빛, 본성의 빛이라는 수로는 중세 유럽에서도 쓰이던 말이지만 공자 철학을 특징 짓는 데 투입되면서 자연의 경험적 빛, 감성적 본성의 빛 또는 물리적 자연의 빛이라는 의미로 전환되었다. 리처드 후커만 하더라도 자연의 빛을 은총의 빛이나 성서의 빛에 구별하거나 대립시켰지만 자연의 빛, 본성의 빛을 통상적 분별과 판단 또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자연의 빛, 아예 이성의 빛의 뜻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반드시 성서의 빛에 대비되는 자연의 빛의 불충분성을 지적했다. 좀 못났다 이거야. 자연의 빛은, 본성의 빛은 못났고 이 성서를 읽어야만 알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막 이런 뜻이야. 반면 베이컨은 이 자연의 빛을 공자 철학에 따라 명확하게 감성적 경험의 빛 또는 자연 사물의 빛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성의 빛이 아닌 걸로 해석하는 거야. 감성의 빛으로. 이 중세의 이런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이성적 본성의 빛이지 감성적 본성의 빛이 아니에요. 내용으로 보면 반대되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베이컨은 성서의 빛, 계시의 빛, 은총의 빛, 신앙의 빛 등을 미신으로 몰아 과학으로부터 추방함과 동시에 이성을 맹신하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이성의 빛과 이성적 사유의 적절한 2차적 역할마저도 깡그리 부정하고 감성만을 맹신하는 에피쿠로스의 소박경험론을 둘 다 과학으로부터 추방했다. 베이컨은 공자 철학처럼 본성의 빛, 자연의 빛을 불충분한 빛 또는 불완전한 빛으로 본 것이 아니라 충분한 빛, 완전한 빛으로 간주했다. 벌써 이 후커하고 베이컨은 뜻이 달라버리죠. 자연의 빛을 보는 게. 자. 훗날 공자경전을 직접 읽은 유럽 철학자들과 같이 공자의 자연의 빛의 철학을 완벽한 빛의 철학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쿠플레의 경전 번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를 부력한 드라부린 투세는 1688년 역자서문에서 자연의 빛의 철학을 이렇게 찬미한 바 있다. 자, 중국 철학자 공자는 사서 중에 맹자를 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중용 논어 이 세 권만 번역했는데 맹자를 뺀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돈 대준 사람이 루이 14세인데 맹자 안에는 임금님은 가볍고 가장 가볍고 백성은 가장 귀중하다고 되어 있고 역성혁명을 이야기하고 반정 폭군 방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돈 대준 사람 타도라는 것을 뜻하게 될까봐 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성선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선설이거든 맹자는. 근데 기독교는 성악설이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은 이미 창세기에 타락을 해가지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없으면 구원될 수 없는 존재로 되어 있어서 기독교 교리와 충돌해버려요. 이게 두 가지 이유에서 뺀 거야. 자, 맹자는 1711년에야 완전히 번역된다. 프란시스 노예르에서. 자.
이 철학자의 도덕은 무한히 숭고하지만 동시에 간단하고 깨치기 쉽고 자연적 이성의 가장 순수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확언하건대 신적 계시의 빛을 결한 자연적 이성이 이처럼 잘 전개되어 나타난 적도 이토록 강력하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기독교적 계시의 빛을 주변으로 제친 공자의 자연의 빛의 철학을 자연적 이성이 가장 잘 전개되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철학으로 찬미하고 있다. 예수의 사람들도 자꾸 공자를 이성의 철학자로 막 만들려고 그랬고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뭐 공자의 군자치국론을 플라톤의 철인치자론이 실현된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실제로 철인치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따위 소리를 막 하고 그래요. 철인하고 군자는 다른 거죠. 철인은 소피아 지혜를 최고로 삼는 사람이 플라톤 개념에 의해서 철인이고 공자의 군자는 사랑을 최고로 삼는 것이지. 지는 저 말석이야. 인이 예지 제일 끄트머리에 있잖아. 응? 네. 이 찬미 속에서는 공자 철학의 자연의 빛이 신적 계시에 비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전무한 것을 넘어 그 자체로서 신의 계시를 능가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자연적 이성이라는 표현이 귀에 거슬리지만 드라브렌, 쿠생, 푸시에는 적어도 공자의 자연의 드라브린, 쿠생, 푸시에는 적어도 공자의 자연의 빛의 철학이 계시의 빛 없이도 그 자체로서 완벽함을 잘 밝혀주고 있다. 베이컨이 서양의 모든 전통적 인식론과 기독교서를 모조리 거부하고 다문다견, 박학신문, 신사명변의 학이사와 수리부자학에 기초한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자연적 경험의 빛에 의거한 비판적 경험론을 전개한 것은 그에 대한 공자 철학과 중국의 경험적 과학기술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런 까닭에 베이컨의 비판적 경험론은 서구의 전반적 철학 전통 안에서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과 가장 가까운 철학이 되었다. 앞에 서술적 경험론을 때 서자, 펼서자가 아니라 아까 순서할 때 차례 서자라고 그랬죠. 잘 봐줘요. 서구에서 최초로 하이불사의 허망함과 사이불학의 위태로움 그리고 부지이작의 병폐를 지적하고 자연의 빛, 경험의 빛으로 병든 형이상학적 이성을 계몽하기 계시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비판적 계몽하기 계시 아니라 시작한으로 고쳐야 되겠네. 여기서 부지이작은 알지 못하면서 작화하는 거, 알지 못하면서 지어내는 거, 작화하는 걸 부지이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을 모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야 뭔가 알 수 있는 자료를 얻는데 그것도 없이 머리만 자꾸 써가지고 지어내는 거, 부지이작. 자연의 빛, 경험의 빛으로 병든 형이상학적 이성을 계몽하기 시작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비판적 경험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베이컨의 인식 방법론은 지인의 초점을 맞추는 공자와 반대로 지물, 즉 자연인식에 초점을 맞출지라도 박학신사, 널리 경험하고 이에 충실하게 신중히 생각함과 귀납적 수리부작, 경험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예단과 공상으로 지어내지 아니함을 모토로 하는 공자의 해석적 경험론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니까 100개 다 썼다고 할 정도로 표절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똑같아요. 뒤에 가서 보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